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장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에밀은 유년기부터 성년기까지의 발달 과정과 발달 심리를 다룬 루소의 교육 철학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을수록 더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책이고요. 각 챕터마다 좋은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제3부 소년기 낭독해 드릴게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허약한 시기이지만 이 초기의 시기는 능력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앞지르기 때문에 성장기의 동물은 절대적으로는 약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강해지는 시기이다. 욕망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으로도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어른으로서는 지극히 허약한 존재이지만 아이로서는 강한 존재이다. 인간의 허약함이란 인간 능력과 욕망 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정념이다.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자연이 준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것은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력을 가진 자다. 그런 사람은 매우 강한 존재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제3의 단계이며 나는 지금부터 이 시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 시기를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으므로 나는 계속 아이 시기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 시기는 청년기에 가까우나 아직 사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13살이 되면 아이의 치력은 욕망보다 빠르게 발달한다. 아직 그는 가장 강렬하고 무서운 욕망을 느껴본 일이 없다. 그 기관 자체는 아직 미완성 상태여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기나 계절의 침해에도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극복하며 자신의 높은 체온으로 의복을 대신할 수 있다. 그의 왕성한 식욕은 조미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는 무엇이나 맛있게 먹는다. 그는 어디를 가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능력 안에 있음을 안다. 그는 상상에 의해 생기는 욕망으로 고통받지도 않으며 사람들의 의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욕망은 언제나 자신의 손 안에 있다. 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할 뿐더러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힘도 가지고 있다. 그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생을 통해 이 시기뿐이다. 아마 반론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상의 욕망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제자에 대한 것이지 자동 인연 같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른의 힘은 어른이 되어야 발휘되는 것이라고, 즉 왕성한 생명의 전기는 혈관 속에서 형성되어 전신에 퍼져야 진정한 힘의 근원인 견고함과 활동성과 탄력성을 근육에 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재의 철학일 뿐이다. 나는 경험에 호소한다. 나는 씩씩한 사내 아이들이 밭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본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그들을 어른으로 착각할 정도다. 도시에서도 젊은 직공들은 공장 주인처럼 건장하며 기능 면에서도 합당한 훈련만 받았다면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어른의 격렬한 욕망과 아이의 한정된 욕망과의 차이보다는 훨씬 작다.
게다가 이것은 육체적인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고 지도하는 정신력과 그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원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절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갖는 시기는 아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갖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기이며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시기이다. 또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더욱 짧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남아 돌아가는 이 능력과 체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그것을 미래를 위해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튼튼한 아이가 약한 어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금고나 창고 속에 넣어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자신의 몸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야말로 근면하고 면학하고 연구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만이 그것을 제공한다. 인간의 지능에는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소량의 것조차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또한 거짓 명제에 대립하는 명제는 모두 진리이므로 진리의 수도 오리의 수만큼 무한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는 무익한 것도 있으며 쓸데없이 자만심만 길러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의 지식 중에서도 이미 형성된 오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제외해야 한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아이의 정신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 등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존재하는 만물과 비교하여 지극히 작은 테두리 안에 갇히고 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작은 테두리도 아이의 정신 척도에서 본다면 얼마나 광대한 영역인가. 인간의 오성에 미치지 못하는 암흑이여 감히 누가 너의 베일에 손대려 하였던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 때문에 이 불행한 아이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가. 오 위험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자연의 성스러운 막을 걷어 올리려는 자여, 그대의 손을 멈춰라.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자만심을 두려워하라. 무지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해롭다는 사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에서 오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하학에 있어서의 아이의 진보는 그의 지식 발달의 증거와 척도로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그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별하게 되면 그를 이론적 연구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직선의 비례 중앙을 구하게 하려면 우선 그에게 주어진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정사각형을 찾게 해야 한다. 두 개의 비례 중앙을 구하게 하려면 이중의 입방체의 부피를 만드는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윤리적 개념에 도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필연의 법칙뿐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유용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동일한 본능이 인간의 여러 능력을 자극한다. 신체의 활동 다음에는 스스로 지식을 구하려는 정신 활동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몸만을 움직이는 아이도 조금 지나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호기심을 잘 유도하면 우리가 다루려는 시기에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세상에는 박식하다는 평을 듣고 싶어 이루어진 지식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호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는 지식욕도 있다. 행복에 대한 선천적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의 불만이 행복에 이르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게 한다. 이것이 호기심의 최초의 근원이다. 이 근원은 자연이 인간의 마음에 주는 것이지만 그 발달을 우리의 정념과 지식에 비례한다. 가령 어떤 과학자가 책과 몇 가지 기구들만 가지고 혼자서 평생을 무인도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우주의 체계나 만유인력의 법칙, 미분법 따위에는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을 것이다. 아마 평생 한 권의 책도 펼쳐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공부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지식에만 국한시키기로 하자. 인류가 놓여져 있는 곳은 대지이며 우리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은 태양이다. 가까운 주변에서 눈을 돌리면 우리는 곧 대지와 태양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미개 민족의 철학은 한결같이 상상에 의한 대지의 구분과 태양의 신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급작스런 변화에 놀랄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직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지구와 우주 끝까지 도달하게 되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있고 가능성이 생긴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무력하고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기 보호의 배려가 우리를 내부로 집중시키지만 힘과 가능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대시키려는 욕망으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비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감각을 관념으로 전환시켜보자. 그러나 감각의 대상에서 갑자기 지적 대상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지적인 것에 도달하게 된다. 이성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감각만이 이성의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세상이란 책 외에는 어떤 책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책을 읽는 아이는 생각 없이 그저 읽을 뿐이다. 그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익히고 있는 것이다. 제자의 주의를 자연 현상에 돌리게 하면 그는 곧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그 호기심을 길러주려면 서둘러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말고 그에게 적당한 문제를 주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 이성이 아닌 권위를 심어주면 그의 이성은 마비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놀아날 뿐이다. 당신은 아이에게 지리를 가르칠 때 지구본, 지도 등을 보여준다. 어째서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모두가 대용품만을 보여주는가? 어느 맑게 갯날 저녁 지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산책을 나간다. 그리고 태양이 지는 지점을 알아둔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어제 저녁 산책 갔던 곳으로 간다. 아침 햇살이 퍼지면서 동력은 새빨갛게 타오른다. 이글거리는 하나의 불덩이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다. 푸른 들판이 드러나고 이슬은 영롱한 색을 발한다. 모든 새들도 목청껏 합창을 하며 생명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감관에 신성한 인상을 남기고 영혼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다.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느낀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교사는 그 감동을 제자에게 전하고 싶어진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각에 아이의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자연 경관의 생명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 경관을 보려면 먼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여러 가지 사물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사물과 연관된 상호 관계는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의 복합적인 인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정과 경험이 필요하다. 풀 한 폭이 없는 황야에 가본 일이 없고 사막의 모래에 발을 디딘 적이 없고 바위산에 숨막히는 햇살에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쾌한 아침 공기와 만발한 꽃들의 향기, 매혹적인 푸른 풀잎, 촉촉한 아침 이슬과 안개 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랑과 기쁨의 음색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새들의 지저귀이 감동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바라본다 해도 어떤 손이 그처럼 아름답게 장식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찌 감동할 수 있겠는가?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묘사나 웅변, 비유나 시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으로서는 정서나 취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처럼 항상 단순 명쾌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다른 어조로 이야기할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는 새로운 것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그것을 살펴본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사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가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면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면 된다. 지금의 경우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그와 함께 충분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쪽 방향에 있는 산들과 그 근처의 사물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그가 느낀 바를 마음껏 떠들게 하라. 그런 다음 얼마 동안 아무 말도 않다가 이렇게 말하라. 나는 어제 저녁 태양이 저쪽으로 지고 오늘 아침에 이쪽으로 떠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그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낼 것이다. 아이에게 주의력을 길러주고 감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면 그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의 며칠 동안은 불안 속에서 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태양이 가라앉은 다음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는 모를지언정 그는 적어도 태양이 떠오른 다음 어떻게 해서 가라앉는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보고만 있으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문제는 뒤에
문제에 의해 해답을 주면 된다. 이것이 우주에 관한 그의 최초의 수업이다. 이 최초의 수업에서 태양의 운행과 지구의 형상에 관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천체의 운동은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최초의 관찰은 모든 관찰의 실마리가 되므로 지구의 공전에서부터 일식과 월식의 계산에 이르기까지는 낮과 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 정도의 노력이 드는 것은 아니다. 지구는 회전하고 있으므로 원을 그리고 있으며 모든 원에는 중심이 있다. 이 중심은 지구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으나 그것에 대응하는 두 개의 점을 지구 표면에 표시할 수는 있다. 이 세 개의 점을 하나로 꿰어 양 끝이 하늘까지 연장된다면 이것이 지축과 태양의 하루 운행의 축이 된다. 뾰족한 축 위에서 둥근 팽이가 회전하는 모습, 그것이 하늘의 모습이다. 팽이의 두 개의 뾰족한 끝은 양극이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 끝이 작은 곰좌의 꼬리 부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밤이 즐거워지고 차츰 별들과 친숙해지면 혹성을 알고 성좌를 관찰하고 싶은 최초의 흥미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성 요한의 축제일에 해 뜨는 것을 보고 크리스마스나 한겨울의 어느 날 다시 해 뜨는 것을 보게 된다. 두 번째 관찰도 첫 번째와 같은 장소에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야, 정말 이상한데?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가 바뀌었어. 여기는 전에 우리가 표시해 놓은 장소가 틀림없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어. 그렇다면 여름에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과 겨울에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젊은 교사여, 이것이 당신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이다. 이러한 예증만으로도 당신은 지구를 지구로서, 태양을 태양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천체 운동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실물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절대로 상징물을 실물 대신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혼천의라는 기구는 그 구성도 조잡하고 형태도 괴상해서 자칫 아이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줄 수도 있다. 지구는 너무나 작은 대신 천공권은 너무나 크고 많으며 계절선처럼 전혀 쓸데없는 것도 있어서 아이에게 이것은 상상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면 아이는 그것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완전히 아이의 입장에는 서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여 그 머릿속에 피동적인 부조리와 오류를 쌓고 있을 뿐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분석과 종합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같은 연구 과정에서도 분해할 수도 합성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서로를 증명하게도 할 수 있다. 상반되는 두 지점에서 출발한 두 아이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놀라우면서도 매우 유쾌할 것이다. 나는 이 두 출발점으로부터 지리학을 취급하고 싶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로부터 점점 지구의 각 부분을 측량하여 연결시키고자 한다. 지리학에 있어서 그의 출발점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와 아버지의 시골집이며 계속해서 그 사이의 토지, 인근에 있는 강, 마지막으로 태양에 의한 방향 결정의 순이다.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한 지도는 그가 직접 만들게 하라. 처음에는 단 2 지점만을 그리고 그가 다른 지점과의 거리와 위치를 알게 됨에 따라 조금씩 추가해 나간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가 틀리더라도 고쳐주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고 정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으면 그만큼 잘 배울 수도 없다. 문제는 그 지방의 지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다. 요컨대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잘 알고 또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명확히 익히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제자의 지식과 내 제자의 무지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당신의 제자는 지도를 잘 알고 있을 뿐이지만 나의 제자는 지도를 만든다. 나의 교육 정신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한 관념만을 그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데 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있다. 내가 그의 머릿속에 진리를 주입시키는 것은 그가 진리 대신 배울지도 모르는 오류의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함이다. 이성과 판단력은 서서히 오는 반면 편견은 때를 지어 달려온다. 그를 이 편견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끝없는 바다, 암초투성이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지식만을 사랑하고 그 매력에 끌려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아 주머니를 가득 채운 후에도 그것에 빠져 자꾸자꾸 줍다가 나중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결국 모두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보는 듯하다. 유년기에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기를 잘못 사용할까 두려워 소비하려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언젠가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곧 다가올 정념에 당신의 제자는 온 정신을 몰두할 것이다. 평온한 지성의 시기는 매우 짧다. 이 시기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으므로 아이를 박식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애착을 느끼게 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발전했을 때 학문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교육의 근본 원칙이다. 이 시기는 사물에 대한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즐거움과 욕구가 주의력을 낳게 해야지 그가 괴로워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이를 항상 주시하고 그가 어떤 일에 실증을 느끼기 전에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에서만 대답하도록 하라. 그러나 무언가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닌 당신을 난처하게 하기 위한 쓸데없는 질문이라면 답변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그런 경우 아이는 이미 사물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질문에 당신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 그가 하는 말보다는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더없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모든 학문의 밑바탕에는 공통 원리가 있으며 그것이 발전해가는 근거가 되는 어떤 추상적 사슬이 존재한다. 이 사슬이 철학자들의 방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슬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별개의 것이 다른 것을 불러들여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사물을 제시한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의력은 항상 호기심에 의해 육성되어야 한다. 지도를 그리려고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는 좌우선을 그려야 했다. 아침과 저녁의 똑같은 두 그림자 사이의 교차점은 13살의 어린 천문학자에게도 훌륭한 좌우선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좌우선은 아이가 그것을 그리기도 전에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부득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만 일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아이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세우게 된다. 여기서 나는 또 상세하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독자들은 양해하기 바란다. 오래전부터 나와 나의 제자는 호박이나 유리, 밀랍과 같은 물체들을 마찰하면 지푸라기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연히 더 기이한 힘을 가진 물체, 즉 마찰을 하지 않아도 질밥이나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물체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흥미와 관심을 기울인 결과 그런 성질이 철 자체에 전해져 자석화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느 날 우리는 시장에 갔다. 한 마술사가 물 위에 떠있는 밀랍으로 만들 오리를 한 조각의 빵으로 낚고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마술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에 놀라워하면서도 결코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시장에서 온 오리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자석화되어 있는 바늘에 밀랍을 발라 오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 바늘 끝이 오리의 부리가 되도록 했다. 그 부리를 물 위에 띄우고 열쇠를 부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더니 시장에서 보았던 오리처럼 열쇠를 따라 끌려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본 우리는 매우 기뻐했다. 바로 그날 저녁 우리는 준비한 빵을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시장으로 다시 간다. 마술사가 그 마술을 해보자 억지로 참고 있던 나의 어린 박사는 그에게 말한다.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그쯤은 할 수 있어요. 어디 그럼 해보렴 하고 마술사가 말한다. 아이는 곧 주머니에서 쇠조각이 들어있는 빵을 꺼낸 뒤 탁자로 다가간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떨리는 손으로 빵을 오리에게 내밀자 오리는 끌려와 빵에 붙는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춘다. 관중들도 박수를 친다. 마술사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에게 다가와 포용하며 말한다. 내일도 꼭 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세요. 나의 어린 과학자는 의기양양해져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지만 나는 곧 그를 제지한 뒤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떠난다. 아이는 다음 날까지 참지 못하고 침착지 못한 모습으로 시계 바늘만 바라본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를 하여 뽐내고자 한다. 아이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집을 나서 시장으로 뛰어간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마술사는 전보다 더욱 신기한 마술을 부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초조한 나머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빵을 만지작거린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어 마술사는 수다스럽게 그를 소개한다. 아이는 수줍은 모습으로 걸어나가 빵을 꺼낸다.
그러나 어제는 그렇게 잘 따라오던 오리가 오늘을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고 말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오리에게 놀림만 당한다.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는다. 아이는 어제의 오리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마술사에게 해보라고 한다. 마술사는 아무 말 없이 빵을 꺼내어 오리에게 내민다. 오리는 금방 방향을 바꾸어 마술사의 손을 따라온다. 아이는 마술사의 빵을 가지고 다시 해본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마침내 그는 관중들의 비웃는 소리에 참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빠져나간다. 그러자 마술사는 아이가 가져온 빵을 집어들고 자기의 빵으로 하던 것처럼 멋지게 해낸다. 그는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빵 속에 들어있는 쇳조각을 꺼내든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웃음거리가 된다. 마술사는 쇳조각을 빼낸 빵으로도 먼저 번과 똑같이 오리를 끌어당겨 보인다. 장갑으로도 손가락으로도 같은 일을 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마술사가 우리를 찾아와 겸손한 태도로 불평을 한다. 내게 무슨 감정이 있기에 당신들은 나의 생활수단을 빼앗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까지 신통치도 않은 재주로 한 인간의 생계를 망치면서까지 명예를 얻으려 하십니까? 나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재주가 있다면 나도 이런 재주를 자랑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이 보잘것없는 기술로 살아온 사람이 잠시 재미로 해본 당신들보다 분명히 한 수 위라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내가 처음부터 가장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서둘러 남들 앞에 드러내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항상 가장 훌륭한 마술을 준비해 두고 있죠. 어제 보여드린 것 외에도 내게는 아직 도련님이 놀랄 만한 마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온 것은 당신들에게 마술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해지셔서 나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크고 강력한 자석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아이가 탁자 밑에 숨어 마술사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마술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나이는 도구를 챙긴다. 그는 돌아가면서 나에게 훈계의 말을 했다. 나는 저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것이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잘못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은 어른이니까 그를 보살피고 타일렀어야 옳지 않습니까? 당신의 경험은 곧 그를 이끄는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도련님이 성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되면 틀림없이 미리 주의시켜 주지 않은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그는 떠나고 우리 둘은 몹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나의 허술한 방법을 자책한다. 다음부터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아이에게 주의를 줄 것을 약속한다. 이제 나와 나의 제자와의 관계가 친구의 친절에서 교사의 위엄으로 변화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계적이어야 하며 미리 예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